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법 형사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 현실화한 건데요. 범죄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혹시 열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의 기세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은 41.4도를 찍으며 기상관측 아래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영남권이 펄펄 끓고 있다는 건데요. 경남 양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동훈 기자, 지금 사흘째 40도가 넘는 양산을 취재 중인데요. 실제 느끼는 열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남 양산 워터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됐지만 이곳 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맺힐 정도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연이틀 40.3도까지 치솟은 데 이어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역대급 폭염에 양산 도심은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양산에 사는 지가 한 35년 됐는데 이런 무더위는 처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질질 납니다. 폭염을 피해 이곳 워터파크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물속에 안 들어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네, 부산도 자동 관측 장비에 40도가 기록이 됐다는데 이번 폭염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부산은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금정구의 자동 관측 장비에선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BTS 벽화로 유명한 감천문화마을엔 무더위 속에서도 양산에 휴대용 선풍기로 무장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열대기후 국가 출신 관광객조차 부산의 폭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alaysia is also almost the same temperature, about 30 something degrees Celsius. The weather is almost the same, so I'm confused. 반면 자갈치 시장은 폭염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고 치솟는 얼음값에 일부 점포는 영업을 쉬기도 했습니다. 얼음값이 보통이 아니라 뭐 얼음값 많이 들어도 하는 사람 보고. 영남권을 덮친 40도 극한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턴 낮 최고 35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양산이 아프리카보다 더 뜨겁다는 뜻으로 양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열 화상 카메라로 도심을 둘러봤더니 그야말로 온통 붉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시달리는 현장을 김동영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도를 넘어선 시각,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쉼없이 피어오릅니다. 한낮 땡볕에 노출된 건물.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건물 전체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외벽 표면 온도가 60도에 육박합니다. 용암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교차로. 그 위를 달리는 차들도 붉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야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은 붉은색을 넘어서 최고 온도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자동차 앞덮개 온도를 재어보니 100도를 훌쩍 넘깁니다. 차 안은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 주행 뒤 잠시 주차해둔 차의 실내 온도는 40도 안팎. 이 정도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지만 3시간이 지나자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75도를 넘어섰습니다.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휴대용 선풍기 등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을 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대구에선 차 안에 둔 보조 배터리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합선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최대로 흐르면서 열폭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배터리 제품을 두지 말고 충전 중인 제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동래입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 더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이번 주 경남 양산과 부산에서 나타났던 가마솥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입니다.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햇빛을 피하려 양산을 쓴 사람들은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잠깐 선풍기 바람 쐬러 왔어요. 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비행기 날리러 왔다가 더워서요. 얼만큼 더워요? 체감온도 100도예요. 여기는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오후 4시 현재 기온이 33.8도인데요. 30분 동안 공원 한 바퀴를 걸었더니 온몸이 땀범벅이 됐습니다. 다음 주는 더 더워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면 태백산맥을 넘은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서쪽으로 유입되면서 한반도의 서쪽 지역 기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34도 안팎 기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다음 주에는 최고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쪽 지역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서도 낮 기온이 매우 오르면서 더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인 돌핀은 8월 5일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폭염이 끝날 줄 모르고 극심해지자 온열 질환 관련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하는 건강 수칙을 최윤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1,701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입니다. 응급실을 거친 사망자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연령대별 온열 질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30%를 넘길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 등 단연 실외가 많았고, 하지만 5명 중 1명은 실내에서도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종류별로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갈증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치명적인 응급질환인 열사병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열이 오르면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기화열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망가지면서 땀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심부 체온이 이 40도 이상을 넘기면 우리 몸의 단백질과 세포가 손상돼 뇌와 콩팥, 간이 동시에 망가지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소아나 노인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햇빛이나 이런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피나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낮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하고요.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서 시원하게 지내고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폭염은 생명이 걸린 재난입니다. 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온열 질환 예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무료 급식소에는 오늘도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쏟아지는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도까지 치솟는 무더위에도 탑골공원 정자에 어르신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잠시 몸을 눕히고 우산으로 햇볕도 가려보지만 좀처럼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바로 옆 무료급식소에도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이 몰렸습니다. 보통 7시에 나와서 하면은 11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많이 더워. 그래도 견뎌야지 어떻게. 배식까지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더운 날씨에도 줄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배식이 시작돼도 대기표를 받은 5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 땡볕 아래 줄은 계속 이어집니다. 힘들어 반복이 없습니다. 어떤 먹고 살아야잖아요.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상인들은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한 채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얼음을 쉴 새 없이 퍼올립니다.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짜면 나올 정도로 진짜 땀 비 오듯이 납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너무 현기증도 나고 땀도 너무 많이 나고 계속 아이스 커피랑 물만 마시게 돼요. 폭염 속 누군가는 한 끼를 위해 또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오늘도 뜨거운 하루를 견뎠습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오던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이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를 통과한 건데 일부 조항의 위헌 가능성과 민생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또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종원 기자, 형소법 개정안 처리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어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을 정점으로 했던 그 기득권 카르텔을 부셨습니다. 여당에선 이소영 의원이 기권했고 곽상원 의원은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 처리에 일부 우려를 표했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선이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국민을 저버렸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소법 처리 직후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여서 이번 무제한 토론은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검찰 수장다운 결기 어린 모습 끝내 없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통과 직후 사표를 냈습니다. 안타깝고 막막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나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고 이채원 양 유족에겐 참으로 허망하게 들릴 얘기뿐이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섭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어 법 개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장이 된 구대행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침묵해오다 그제 한 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공개 반대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구대행이 침묵을 고수하면서 리더십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무력감이 지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안수사권이 대책 없이 폐지됐고 국민 피해를 막을 대안도 무의미한 상태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구대행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에야 사표를 낸 걸 두고 검찰 내에선 하나마나한 생색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듯합니다. 야당 반발,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고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킨 계약군주로 남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안 철폐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안수사권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5대4로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4명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국회가 통제하는 것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서 여론을 형성해 갖고 다시 제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는 말. 야당 요구에 청와대는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거부권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후속 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수청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법조계에선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놓고 검사가 인신을 구속할 수 있게 한 건 불법 구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건 헌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보안 수사를 통해 성범죄 의도를 밝혔습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 검사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 전 10일 동안 구속할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하지 않는 검사가 인신을 구속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안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구속한다는 건 불법 구금이죠. 위헌 소지가 확실하죠.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경찰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겁니다. 또 성범죄 등 7대 범죄만 공소청에 정권 송치하도록 한 건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란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사건은 송치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마음대로 불송치 결정한다는 게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에 따라서 차별 대우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조계에선 개정 형소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최전방부대에서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엔 개인 화기까지 빈 총으로 경계를 선 사례가 있는 걸로 TV조선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히 탄창까지 비운 상태로 경계에 나서 유사시엔 실탄을 일일이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전방 초소 경계 근무 규정에 따른 거란 설명인데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병사들의 생명 위태롭지 않을까요?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흔히 GOP라 부르는 전방 초소는 군사분계선 철책을 따라 설치된 부대나 진지를 말합니다. 적을 24시간 감시하고 기습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맞서 후방 주력 부대가 출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지상 방어의 시작점이자 핵심 거점입니다. 유사시 이러한 GOP 근무 병사들을 끝까지 지켜줄 무기가 바로 K2 소총 등의 개인 화기지만 육군 1군단 일부 GOP 근무자는 빈 탄창 상태의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사시 실탄 수십 발을 일일이 탄창에 넣어야 하는 건데 적이 이미 장전된 총을 들고 있다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군 관계자는 중화기는 탄띠를 연결하면 되지만 개인 화기의 경우 상황 발생 시 빈손으로 상대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창에다가 그 탄을 집어넣는 게 숙달된 병사가 아니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작전적으로 즉각 대응하는데 굉장히 좀 지장이 있어 보이네요. 우리 군은 전방 GOP에서 개인 화기 사용에 대해 지침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계 근무자 누구라도 적을 맞닥뜨릴 수 있는 GOP의 특성상 규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군기 빠진 군의 모습이 이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한미 해병대가 어제 경기 파주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했는데 미군이 훈련에 투입한 무인기를 우리 전방부대가 미확인 비행체라며 대공포까지 투입해 격추시키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은 사전에 우리 군에 알렸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또 격추시키지 못한 건 또 문제가 아닌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 스토커입니다. 약 150km 거리까지 통신 가능한 중형 전술 정찰 자산으로 주한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미 해병대가 눈과 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열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서 이 무인기가 등장하자 육군 1군단 예하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겁니다. 해당 부대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무인기 대응작전 명령 두루미까지 발령하고 지상 대공무기까지 투입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뒤 미군 자산으로 확인돼 실제 격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매년 20여회 진행되는 정례 훈련에 참가한 동맹군의 주력 정찰기를 요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군 측은 이번 훈련 계획을 사전에 우리 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도권 상공에 이제 수분 만에 도달할 텐데 탐지만 하고 제대로 격추까지 못했다는 걸 보면 무인기에 대한 대피 테스트까지도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어제 훈련 지역인 파주가 아닌 강원 철원 지역에선 무인기가 식별됐다며 주민 긴급 대피 문자까지 발송돼 혼란이 일었는데 군 당국은 대피 문자를 군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며 발송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하마터면 동맹을 공격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비단 이번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군의 소통이 요즘 들어 뭔가 계속 삐걱거리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사건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때는 우리 군 관할부대에 미리 통보를 하고 관할부대는 지작사나 공작사에 이를 전달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군 쪽에선 한국군 관할부대에 통보를 했다는데 우리 군은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미군의 통보를 받은 우리 군 관할부대가 상급부대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락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군 내부의 소통 체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미군이 1군단 관할부대에 통보를 한 것은 맞다고 알려진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1군단 어느 부대에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급 부대인 군단급에 알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훨씬 더 상급 부대에 있는 군단에다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무인기는 하늘에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빠르게 넓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통보를 받은 1군단 관할부대는 상급 부대의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누락했다면 어떤 경위에서인지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군 역시 한국군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인기를 날린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과 미군 사이에 이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주한미군이 서해의 중국 방공식별구역 부근까지 기동훈련을 하면서 구체적 계획과 목적을 공유하지 않아 안규백 국방장관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지명을 언급한 이후 미국 측이 대북 위성 정찰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비단 군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와 통상에서도 계속해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갈등은 익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계획 실행이 늦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가 결국 15% 마지노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 이행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재명 정부의 이행 의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고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을 두둔하고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이후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선이 싸늘해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교가에선 1년 6개월 동안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스틸 대사가 부임한 것을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이 이제 안보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확대가 돼 있잖아요. 한미 간에 뭔가 좀 촘촘한 협의 체계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흘 내내 하락했던 코스피가 역대 최고로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5,500선에서 6,500선으로 그러니까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반도체 고점론에 떠났던 외국인들이 돌아온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폭락과 폭등이 너무나 반복되는 상황이라 오늘 수치를 보고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를 맞고 사흘간 17% 급락했던 코스피. 언제 그랬냐 한 듯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시황판을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20만 원까지 떨어진 삼성전자는 26% 넘게 상승했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상한가를 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과 상승률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지출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반등한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투자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하락하는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과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은 7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웠고 개인은 8조 2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사흘간의 급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상당 부분이 강제 청산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던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급력, 레버리지와 관련된 청산이 됐던 그런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고 유례없는 폭등에도 이번 달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벌써 15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돼 우리 시장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바로 어제 SK하이닉스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평가이익도 13억 원을 넘겼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사흘째 떨어진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매수에 나섰습니다. 모두 3,620주, 한 주당 평균 135만 3,677원에 사들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사는 데 쓴 돈은 49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넘기면 한 달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데 그 기준보다 약 1억 원 적은 금액입니다. 최 회장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꾸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회복하고 주식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온 메모리 고점론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Everybody expected more chips, and even I announced that we're going to double up our capacity within 5 years. 오늘은 미국 반도체주 반등과 외국인 매수세까지 겹치면서 SK하이닉스는 29.95% 오른 171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최 회장이 산 주식의 가치는 49억 원에서 62억 1,916만 원으로 뛰었고 하루 만에 평가 이익은 13억 1,885만 원이 됐습니다. 재벌이니까 13억이야 껌값이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책임 경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날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도 삼성전자 주식 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급락장을 지나던 반도체 대형주에 경영진의 직접 매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경찰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들은 강 의원이 자택 쓰레기 처리와 변기 수리 등을 시키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려 사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시가 아닌 부탁이었고 쓰레기가 아닌 먹으려던 음식이라고 해명했지만 직접 지시한 메시지가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위증,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9건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행 특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고발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당시 형사과장이 두 번째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또 심사를 받은 건데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합니다. 수사보고서 공개할 의향 없습니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지난 2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현장 감식 영상 삭제 등 초동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봐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첫 영장 기각 당시 법원으로부터 소명 부족 판단을 받았던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참고인 조사와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했을 때 증거물도 좀 더 확인하고 해서 혐의는 동일한데 관련 좀 증거 자료를 좀 보강했어요. 박경정 측은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 타이 존재를 형사과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딴 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무게추는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로 기울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에 너무나 안일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안산에서는 시내버스 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채로 승객들을 태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수원역 광장입니다. 한 여성이 쉴 새 없이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일행 사이로 뛰어들어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바닥에 뒹굴고 기어다니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허리 들이던데. 경찰이 출동해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입원시킨 거예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음주운전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 40대 버스 기사입니다. 필로폰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대 잡았나요? 남성은 지난 5월부터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후 6시간 이내에 승객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정황을 포착해 약물 운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버스 운행행위 일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봐서 근접한 시간대를 제가 추린 거죠. 요거는 관계가 있다, 양모론전과. 경찰은 남성의 추가 마약 투약 여부와 함께 공급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지난해 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자체 보상한다며 쿠폰을 제공했었는데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쿠팡이 수용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준 5만 원 상당의 이용권 중 일반 상품과 쿠팡이츠에 쓸 수 있는 건 각각 5천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 트래블과 럭셔리샵인 알럭스 전용입니다. 흉내내기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매를 하려면 얼마 이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금액을 맞춰야 되고. 이에 피해자 50명은 현금 배상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쿠팡에게 피해자 1명당 10만 원을 현금이나 쿠팡 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50명만 보상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보자라는 수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쿠팡이 받아들이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끝나고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합니다. SK텔레콤도 앞서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상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향후 또 유사한 이런 분쟁 조정이 들어오거나 실제로 어떤 소송으로 번졌을 때 이제 하나의 판단 근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쿠팡은 결정문을 받은 뒤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을지는 쿠팡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저렴한 요금 때문에 가입했던 알뜰폰. 하지만 통신 3사가 잇따라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 장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책을 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알뜰폰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신저와 검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5년째 알뜰폰을 쓰고 있는 조용화 씨. 저렴한 요금은 만족스럽지만 한 달치 데이터를 다 쓰면 인터넷이 끊기는 게 가장 불편했습니다. 10기가를 다 쓰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속 모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좀 급한 업무를 못 하거나. 다음 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줄어듭니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초당 400kbit 속도로 메신저와 간단한 검색을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인 건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옮긴 가입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통 3사가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알뜰폰의 가격 이점은 줄었는데 비슷한 요금제를 곧바로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망과 요금제를 통신 3사에서 도매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제를 하나 못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냐? 감당이 되냐? 통신 3사가 새 상품을 내놔도 알뜰폰에 제공해야 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격적인 요소와 여러 편익 측면에서 알뜰폰으로 더 유입되는 건데 시차 때문에 가격적으로 알뜰폰을 썼을 때 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이 인식됐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가 요구한 신규 요금제에 3에서 6개월 내 공급 의무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일부 남학교와 여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 성심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학교 학생들은 전통을 지키자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1970년 성심여고 졸업앨범입니다.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19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성심여고 8회 졸업생으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모교를 찾았습니다. 몇십 년 전 우리 성심에 제가 다녔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8회 백합반 박근혜입니다. 박 전 대통령 모교인 성심여고가 개교 68년 만인 2028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무학여고와 휘경여고 등 7개 학교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뀝니다. 공학 전환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력 인구 감소입니다. 학력 인구는 2000년 810만 명을 넘겼지만 올해는 49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40% 정도 줄어든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배치 여건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해 공학 전환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급감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좀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학 전환을 강력히 반대해온 무학여고 졸업생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여야가 종일 충돌한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고에 없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자리가 비어있던 건 10년째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목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서두르는 배경이 뭔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목 후보로 추천했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뒤 10년째 공석입니다. 저 검찰에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는데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에서야 민주당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겁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여당 전당대회와 주가 하락 등 여권 내 상황을 고려한 추천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임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막을 던지는 민주당은 다음 달 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던 칠레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 칠레 FTA 협정이 20년을 넘긴 만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의 리튬과 구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는데 순방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의장대를 사열하며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부부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습니다. 대통령 궁안으로 들어가던 두 정상은 2층 테라스에 멈춰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2004년 우리나라가 외국과 처음으로 체결했던 한칠레 FTA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양국의 교역 규모가 4배 증가한 만큼 상품 교역을 넘어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등으로 외연을 넓히자는 겁니다. 통상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습니다. 구리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반도체, 배터리 기술 등을 선도하는 한국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Perdón, hay otro proverbio coreano que dice que hasta una hoja de papel es más liviana cuando se levanta entre dos. Así entendemos hoy la cooperación en minerales críticos. 칠레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남미 3개국 마지막 순방지인 아르헨티나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과 한 메르코스르 협상 재개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일본 강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지만 기적은 들려오지 않고 수도와 전기도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폭염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물 한 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군용 트럭 앞에 몰려든 주민들. 커다란 통에 물을 받습니다. これいやもうちびちび使うんで貴重なんで今水はどれぐらい 자치단체가 나눠주는 비상 식량도 받습니다. 소중한 물과 식량은 청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싣습니다. 좁은 차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お風呂に入れない、トイレが流せない。その時はエコノミー症候群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だから時々出て歩いたり。 주유소 앞은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로 장사진입니다. 폭염에 손선풍기를 놓지 못하고 아이도 강아지도 등에 얼음 주머니를 대고 버팁니다. 이 가족은 지진에 놀란 아이 때문에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もうお部屋に入ってそのアラート、地震アラートを聞くともうびっくりしちゃうんです。でもお部屋に入らない。 전기가 끊어진 대피소 생활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久喜市内6カ所、8カ所ですかね。で、現在入所人数が690名、流れるトイレっていうのが1カ所、現在1カ所しかないので。 지진 발생 나흘째. 구마모토 전체 대피소 390곳에서 9천여 명이 폭염 속에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하루 물 한 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수색을 복구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35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친 걸로 집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도시로 이주민 수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헤엄쳐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국경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튜브 하나에 의지해 바다를 건넙니다.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헤엄치는 일가족도 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들어오려는 모로코인들입니다. 철조망을 넘고 장시간 수영해 스페인 땅을 밟습니다. ¿Cuántas horas llevas en el mar? Más de 4 horas. 한 외신은 약 5만 명의 모로코인들이 세우타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며 최소 19명이 숨졌지만 목숨을 건 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t's a bad life in Morocco. That's why we get swim into here. 경찰이 통제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입니다. Police officers tried to stop us, but our will and our determination, we could came here. 현지 언론들은 이달 초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불법 이주민은 즉시 본국에 송환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입국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8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인 세우타 당국은 중앙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군병력 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Una respuesta estructural en medios, en infraestructuras, en normativa, en regulación.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주민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내기로 모로코와 합의했다며 비상사태 선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려는 유럽연합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스페인과의 자유통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을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세계적인 기후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축구의 마력을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에코는 수만 명이 한꺼번에 환호하고 분노하는 축구가 로마 검투 경기 같다고도 했습니다.
토털 풋볼을 창시한 네덜란드 명장 리누스 미엘스가 한 말도 있습니다. 프로축구는 전쟁과도 같다. 말이 씨가 됐는지 1969년 월드컵 예선 때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이른바 축구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물론 영토와 이민, 토지 문제로 쌓인 갈등에 축구가 불을 붙인 거지만 상징적입니다. 100시간의 전투로 약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축구는 이렇게 이성을 압도합니다. 특히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월드컵에서는 한 번의 승패로 팬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 감정의 폭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감독과 선수들의 고통,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도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홍명보 감독,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타깃이 됐죠. 국민적 분노도 분노입니다만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글쎄요. 출전 못한 게 홍명보의 보복 차원이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어요? 네네. 여기 국회예요. 왜 졌냐고요? 정회장의 장기 집권, 인적 카르텔 문제를 파헤쳐야 했는데 핵심을 벗어났습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누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대표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정 위반은 뭔지 치열하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종 호통과 망신 주기로 오히려 본질을 흐렸습니다. 물론 증인으로 나온 문진희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의 자세도 문제였습니다. 뻔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 역시 고함까지 쳤습니다. I said a moment ago the Prime Minister should not be shouted down. It's very low grade. 10년간 영국 하원 의장을 지낸 존 버커우의 질책처럼 영국 의회에서는 매너 없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품위와 질서가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란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도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날카로운 질문, 경청에 답이 있습니다. 축구 졌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다간 국민에게 레드카드 받기 십상입니다. 7월 31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심판받은 청문회였습니다.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의 첫날이자 토요일인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서울도 비상입니다. 경남권에 집중됐던 폭염은 서울 등 서쪽 지역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강릉 28도, 대구 27도로 밤에도 더위는 식지 않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4도, 광주 38도, 부산 39도로 전국적인 폭염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